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호스피스 치료의 현장을 방문해서 생생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된 게 얼마나 됐나요? 올해 11월이 되면 딱 10년 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 대학병원들 중에 다른 큰 병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고요. 예. 카톨릭 대학교 병원들은 대부분이 갖춰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생애 말기에 이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어떤 처치나 검사, 투약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상 뭔가를 많이 해야만 거기에 맞는 이제 수가를 받아서 아무래도 말기에 이르면 의료 수익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병원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암 치료가 끝나면 뭐 지역사회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환자가 옮겨가기를 바라시고 이제 저희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여러 호스피스 센터들 같은 경우엔 저희 기관 사명상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한다라는 저희 기관 사명상 호스피스 병동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톨릭대학교 산하에 있는 병원들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말기 환자 돌봄의 뭐 수익 같은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이 제대로 된 호스피스 병동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카톨릭대학교 병원들이 모범이 돼서 다른 많은 병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라 그럴까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는 일을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병동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의료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 저희 병동에는 호스피스 보조인력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호스피스 병동 환자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제 약사나 영양사 이런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보다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야가 조금 더 지금하고 좀 달라져서 호스피스에 대한 좀 인식이 나아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제가 일반 병동에 가서 환자분들한테 호스피스 병동 설명드리고 이렇게 뒤돌아서면 이게 뭐 저승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왔다 가면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셔서 그냥 금방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데요. 참 속상한 게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말기 진단이 되고 나서도 임종에 정말 가까워질 때까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를 안 하세요. 이미 적극적인 치료가 중단이 되고 호스피스 돌봄이 필요한데 저희 병동에 오시면 뭐 아주 전인적인 돌봄들, 신체적인 어떤 증상 완화도 정말 뭐 저희들이 잘 훈련돼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거의 한 4분의 1을 가까이 될 정도로 너무 늦게 오시다 보니 저승사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서 아주 의원님 뭐 연명의료 결석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죽으러 거기 가는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연명의료 결석법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래도 잘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세요. 거기 가면 아프지도 않고.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바람이 있다면 그런 죽음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개인으로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곳, 그게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일하는데 더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으니 무의미한 고통이나 이런 걸 겪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이고 잘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네.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의외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외국에 비해서 의료 이용을 무척 많이 하는 국가고, 혹자는 뭐 이제 조금 뭐 세게 얘기하면 의료 집착적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가족들 대다수가 암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무언가 계속 검사하고 뭔가 큰 병원에서 계속 무언가라도 의료적인 걸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의료인들도 많은 경우에 죽음이라는 걸 의료의 실패로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치료의 실패로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라고, 호스피스 돌봄이 당신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다라는 걸 아시는 어떤 교수님들도 그 말씀을 꺼내는 게 내가 당신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 현실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또 병원까지 할 수 있는 치료 끝까지 다 하는 게 네. 바람직한 거고, 그게 부모 잘 모시는 네. 거고, 환자를 잘 돌보는 거라는 이게 좀 깨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호스피스의 필요성, 대한 치료로서의 필요성은 빠르게 좀 큰 방향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스피스를 이용한 분들이 이제 점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주변을 교육하고 또 홍보하는 역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고모가 우리 병동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말기가 되니까, 서스럼 없이 이제 말기 진단 받고 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점점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호스피스에 의뢰되는 시기가 좀 빨라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호스피스 병동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거의 뭐 2, 3주 기다려야 입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서 병원도 어떤 수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한국의 병원들은 대부분이 민간 네. 병원들이고, 그래서 병원이 적극적으로 그 과감한 투자를 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늘리길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역시 수익하고 상관없이 공공성을 기초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가 정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정부가 호스피스 병실 확보를 포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호스피스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게 우리 이 정책 위반자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호스피스를 하게 될 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현재의 의료적인 역할이 기대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당연히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호스피스 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망설이는 분위기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환자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설득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나한테 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건강할 때는 물을 3m, 4리터를 들이켜도 내가 다 알아서 배탈도 안 나지만 말기가 돼서 누워 계신 분이 물을 500cc만 마셔도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건 다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이제 중단되고 나면 암 환자분들은 대개 3에서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시고 뭐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돌봄 받을 수 있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고 그런 거라면 이 시기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혹은 가정에 계시면서 호스피스 팀에 방문을 받거나 하는 게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돌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거를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어려운 게 가족분들, 자녀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아직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픈 분이 집에 누워 계시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왜 아픈 사람을 집에 두냐 병원에 가야지 이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말씀을 들은 이제 자녀분들은 흡사 본인들이 이제 불효하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말기가 되면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일반 급성기 병동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99% 공통적인 게 몸이 퉁퉁 다 부어 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평소처럼 똑같이 수액을 계속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맞다 보면 소변도 안 나오는데 계속 맞으니까 결국은 온몸이 다 붓거든요. 부으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거 자체로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환자의 어떤 과정,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정말 필요한 것들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어떤 돌봄, 이게 정말 환자에게 정말 이익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가족 상황,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나는 그냥 내 아들내미 내 손자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난 굳이 일주일 더 살 필요 없어 이런 분한테 저희가 억지로 일주일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수액을 달고 이런 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만나 뵈려면 연명의료 결정법의 절차상 의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늦게 해드리면 저희가 찾아가서 뵐 수는 없는 현실이어서 아직도 좀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방법, 그러니까 찾아가서 호스피스란 게 어떤 거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가 뭔지 애초에 모르고 알더라도 정말 단편적으로 죽으러 가는 곳 뭐 이런 네. 것으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천광역시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보건소나 뭐 노인대학 이런 곳에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기회만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이 웰다잉과 생애 말기의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 연결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초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교육 받으신 기관들 치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내자는 데는 한 곳도 없으세요. 이거 너무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고 꼭 이제 연결이 되고요. 마침 또 올해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시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의 호스피스 웰다잉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사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요즘은 웰다잉 관련된 조례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례는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못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호스피스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고령 같은 곳은 지방자치단체는 웰다잉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데 젊은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저는 그래도 빨리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웰다잉 관련해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 같은 거를 해보면은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옆에서는 에이, 왜 재수없게 죽는 얘기해?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꺼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주일 사흘 여행을 가도 얼마나 그럼요. 조사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게 내 평생 살아온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다가 이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호스 주렁주렁 매달고 외로운 죽음이죠. 인공호흡기 끼고 또 심폐소생하다 보면 갈비뼈 다 부러지고 이런 일을 겪고 세상을 떠날 건지 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남은 삶을 소중하게 잘 정리하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도 표시하고 또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날 준비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호스피스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줘도 우리 세상을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야 되니까 그 떠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그 홍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뿐 아니라 요즘은 이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형태로 호스피스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나 화성시 같은 데는 직접 그 가정 호스피스 방문할 수 있는 간호사의 인건비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사회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제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OECD 국가 중에서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1위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한 77%가 병원에서 사망하시거든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방문해서 호스피스 돌봄을 하는 이제 팀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생애 말기에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방식도 저는 앞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죽는 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불과 이게 20, 30년 내에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집에서 가족의 품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체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경우도 1900년대 중반, 60, 70년대까지
거의 다 병원에서 예. 사망률이 70% 되었는데 20세기 들어서서 40%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통계를 보고 제가 더 정말 고물 받았는데 35%까지 내려갔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죽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 병원으로 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핵심이고 또 집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돌봄 체계를 잘 갖춰서 집에서 말기 상태의 돌봄을 받고 또 임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천시가 보니까 그 대형 병원들도 그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데가 다른 데보다 앞서 있고 또 인천시도 그렇게 지원 사업, 홍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좀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택 의료 사업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정 호스피스 팀이 직접적으로 모든 집에 계신 환자분들을 돌보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장기요양보험 그 시범 사업으로 이 재택의료 하고 있는 특히 이번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연계돼서 좋은 모델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볼 수 있는 전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저는 내가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이런 방문 진료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집에 계시면 오히려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보다 아마 병원에 입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계시면. 그래서 그런 돌봄을 저는 장기요양보험이 현재 4시간까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이 방문 요양을 허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애 말기가 되면 하루에 한 8시간이나 10시간으로 우리가 확대한다든지 해서 집에서도 수발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플 때 빨리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있어야 저는 집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호스피스 기관하고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센터 이런 데가 잘 유기적으로 사전에 네트워크를 잘 갖춘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도 미국이나 어떤 외국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뭐 그분이 뭐 병원에서 임종을 원하신다면 병원에서도 저희 호스피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 보낼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되는 날이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꼭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 그 생명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완화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원하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가 법적인 어떤 뒷받침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 근거가 실질적이고 아주 활발한 어떤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도 그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호스피스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현재 익숙한 의료적인 선택 중에 새롭지만 아주 필요한 선택 경우 중에 하나로 호스피스 치료가 잘 알려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앞장서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역할, 큰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